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예영주입니다. 예, 들어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또 진심 어린 또 좋은 댓글들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늘 올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신축년이죠. 올해는 이 올해에 남북한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모처럼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안부도 물어봤을 것이고 또 좋은 음식들 드시면서 또 고향 얘기 또 서로 이제 오갔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또 설날에까지 이제 오디오 북한의 슬프고 아픈 사연들을 올려드리는 건 살짝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또 오늘도 변함없이 또 북한을 읽어가는 이영주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는 날로 커가는 우리 형제에게 늘 다음과 같이 훈계하고는 하셨다. 젊어서 고생은 굶을 주고도 못 산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더른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구는 놈이 사람 굿이라는 거 못 봤어. 그 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같은 것은 어머니 안중에 없으셨다. 그런 인생관을 지니신 분이셨기에 어머니는 내가 1981년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소환되었을 때 저 자식들과 친척들은 나의 입신양명을 두고 날밤을 새면서 좋아했지만 정작 제일 기뻐하셔야 할 당신만은 무덤덤하셨다. 아니, 소박한 우리 어머니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알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 작고 왜소한 몸으로 10여 명 이상이나 되는 대식구를 먹여 살리고 우리 형제를 키워오신 근면하고 정직한 나의 어머니는 개인이건 국가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참지 못해 하셨다. 1994년 어느 날 정오 무렵 나는 그날도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잠시 들렸었는데 우리 집 스피커에서는 어버이 수령님 김일성과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해 오늘날 우리 인민은 조상대대의 입밥에 고깃국, 기아집에 비단옷, 수건을 이룩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아나운서의 열띤 고고성이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방송을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진정으로 몸서리를 치며 이같이 분개하셨다. 야, 난 정말 저 소리가 듣기 싫구나. 전에 다녀오는 사람마다 지방에서는 거의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들 야단인데 어떻게 밤낮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너무 놀라서 얼른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온 집안 식구 죽는 꼴 보시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때 나의 호된 나무람을 들으시고 더없이 억울해하며 몸을 움츠리시던 늙으신 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북한 전체 주민은 물론 김정일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조용히 말씀드렸어도 내 어머니는 아들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소리를 쳤을까? 그 일만 생각해도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무거워지는데 나는 그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소박하고 단순한 그분께 청천벼락보다도 더 무서운 불행과 고통과 슬픔을 끼쳐 드렸다. 1996년 12월경 나는 황장엽 선생이 정치 망명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탄로 나거나 잘못될 경우 우리 집에 들이닥칠 엄청난 재앙을 어머니만은 잠깐만이라도 피하도록 하고 싶은 심정에서 그분을 멀리 지방에 있는 큰 누이의 집으로 떠나보냈다. 이를 앙다물고 무겁게 서 있는 내게 님자 덕에 오랜만에 딸 자식 집으로 가네 하고 더없이 기뻐하며 가벼이 열차에 오르시던
어머니 왜소하고도 야인 뒷모습. 젊은 날 돼지 뚜물지게를 지고 의즈읍내 골목길을 정정구름 치시던 뒤태가 고즈넉이 남아있는 그 뒷모습이 내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어머니가 겪었을 그 큰 불행과 슬픔, 수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 가슴이 저리고 떨려서 도저히 짐작하질 못하겠다. 보통 사람도 아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이었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도 아닌 김일성 족속이 불구 대천 적국인 대한민국으로 정치 망명했으니 내 어머니는 가슴에 껴안아야 했을 그 기막힌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이제는 내 나이 70대 중반,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어머니의 묘소는 어디에 있을까? 내 어머니의 이름은 장금주였다. 어머니의 신통한 명언들. 우리 어머니는 학력이라고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야학 공부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머는 지금 되풀이해도 너무 해학적이고 신통한 것들이었다. 1990년대 저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선중앙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TV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장차 건설될 당군농 부지를 돌아보는 장면과 그들 부자의 의도와 구상에 따라 건설되는 당군농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면적에 대해 일일이 소개 방영하고 있었다. 잠시 그것을 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내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어째 내 귀에는 저것이 자기도 죽으면 당군처럼 묻어달라는 소리로만 들리네. 어머니의 유머대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규모와 면적에서 당군농을 훨씬 능가하는 금수산 의사당 주석궁을 통째로 지신궁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김일성을 드러눕혔다. 1989년 4월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생가에 집단 참배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내게 물으셨다. 님자, 김일성의 조상들 묘소로 올라가는 만경대 뒷산 길 옆에도 구호나무가 있는 거 아나? 해마다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 조상들 묘소를 의무적으로 참배하면서도 듣도 보다 못한 일이라 무슨 뜻인가 하고 어머니를 바라봤더니 어이없어 하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나도 이번에야 봤는데 거기에 해방전에 썼다는 그게 구호나무가 있더구나. 그런데 짧게 잡아도 40년 이상은 자랐겠는데 어째 나무 두께가 7살 난 애 허벅지만큼이나 굵더구나. 그제서 나는 어머니의 능청스런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해 며칠 후 중앙당에서도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연례대로 만경대를 집단 참배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김일성 조상묘소로 올라가는 길목들에서 정말로 어린애 허벅지 크기의 애어린 소나무들에 새겨진 항일무장투쟁 때 썼다는 구호들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 후 나는 중앙당에서 전달하는 어느 중앙기관 사람들은 만경대 개학시에 요것도 구호나무인가고 막말했다는 내용의 통보 자료를 듣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속으로 웃었었다. 아내 박봉실. 나는 1967년 3월 평북도 피연군 농업조합 부기원이었던 의주 처녀 박봉실과 결혼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내가 1965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부 지도원으로 배치되자마자 장소는 빨리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서두르면서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그 일대 신부감들을 물색하셨고 괜찮은 처자라도 나타나면 수시로 빨리 선보러 내려오라는 인편과 편지, 전보까지 보내면서 들볶았다. 그러나 나는 당시 28세면 혼인하기 이른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매 결혼이란 관습에 속박되는 게 싫어서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으로 건건히 거절했다. 1967년 정월 어느 날 내가 있던 종합대학 교직원 기숙사로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오셨다. 유난히 추웠던 그날 두 분이 나를 찾아 평양행을 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내 할머니가 의죽은 옥상면에 갔다가 아주 얌전하고 복스러운 처자를 만났는데 내가 봐도 장손 며느리로서는 손색이 없더구나. 그래서 두 집안 어른들은 이미 혼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형식이라는 것도 있으니 2월 초에는 맞선 보러 한 번 오고 2월 말에는 약혼식 하러 또 한 번 오고 3월에는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 몸 녹일 사이도 없이 번갯불에 콩볶을 기세로 다구치신 아버지와 차디찬 갈고리 손으로 내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서서 대견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신 할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장손의 숙명을 무겁게 느끼며 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업무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맞선 자리에는 가지 못하고 2월 말 약혼식 때에야 아내가 될 박봉씨를 처음 보았다. 우리는 결혼한 후에도 온 가족 어른 10명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서 나는 평양에, 아내는 의주에 2년간 떨어져서 살았다. 1969년 아내가 식솔들에 앞서 먼저 평양에 올라온 이후 우리 부부는 28년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손을 맞잡고 살았다. 모든 것이 빠득한 나라에서 우리는 둘이 맞잡은 손으로 내 부모를 정석껏 모셨고 내 동생과 누이들을 시집장가 보냈고 자녀 셋을 모두 대학 공부를 시켰다. 그러나 1997년 나의 정치 망명과 함께 우리 부부는 생사의 이별을 했다. 나는 대한민국 정치 망명 직후에 아내의 자살 소식을 들었다. 그때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황장엽 선생과 나의 정치 망명이 톱뉴스로 전 세계에 공포되자마자 당시 평양에 있던 일본 기자들이 급히 수소문해서 황장엽 선생이 살았다는 만수대술당 국장 근처의 중앙당 해바라기 아파트에 찾아갔더니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그 집 아내는 이미 자살하고 지금 딸이 혼자서 울고 있을 것이다고 전언했다는 것이다. 그 자살했다는 그 집 아내가 내 아내 박봉실이고 만수대예술국장 근처의 중앙당 해바라기 아파트가 바로 정치망명 직전까지 우리 부부와 막내딸이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다. 그 당시 황장엽 선생은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이 단독주택 당중앙위원회 비서저택군집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북한 공산계급정권이 분류한 아내 박봉실이 계급적 출신 성분은 핵심 군중인 전사자 가족이다. 아내의 아버지와 맏오빠가 6.25 전쟁의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북한 기준으로 그런 훌륭한 출신 성분을 타고난 덕에 20살 때 노동당에 입당했고 북한의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 안 되어 노동당 세포비서가 되었다. 아내는 중학교 졸업 이후 재정격리 단기 양성소를 필업하고 사회생활 전 기간 여러 직장에서 재정격리원으로 일했다. 아내는 재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 돈을 소중히 대하고 다뤘다. 아내는 일전짜리 잔돈이라도 방구석에 굴러다니면 모두가 새겨듣도록 공화국 국장이 새겨져 있는 돈, 국가 재정에 꼭 필요해서 찍어낸 금전이란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했다. 그리고 내 지갑에 용돈을 넣어줄 때는 접혀지고 구겨진 곳을 다리미로 깨끗이 펴서 차곡차곡 정리 넣어주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푼돈 한 입 쉬 주지 않았다. 오롯이 우리 부부의 박봉으로 시부모도 모시고 자녀들도 키우고 거의 10년이나 시동생 시누이까지 거두면서 살림해야 했던 아내는 아이들의 용돈에 한해서는 늘 다음과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외웠다. 줄 돈도 없거니와 어릴 때부터 돈을 주어주면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199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직책에 임명된 나는 이제부터는 남조선과 대회에서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데 필요한 위화도 자체로 벌어서 충당하라는 김정일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대회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 나의 대회 위장 직책은 노동당 국제부직 속 주체재단 재정담당이사, 노동당 국제부직 속 주체재단 평양사무소 소장,
노동당 국제부 직속 여강무역 총연합회사 총사장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 미국 돈 달러를 보았다. 그리고 대외 출장 과정에 전략하거나 주변에서 주어진 달러를 고스란히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내는 자식들이 그 달러 냄새를 맡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달러를 좀 달라고 줄기차게 졸라댔지만 늘 요지부동이었다. 한때 대외봉사위원회 외교단 사업소에서 재정경련으로 일하면서 북한 당국이 외화 출처에 대한 조사 감시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아내는 보다 못한 내가 애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구려 라고 말을 하려 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소. 외화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도 수도 없이 봤는데 집안 망할 일 있습니까? 평양의 중심거리들에는 물론 지방에까지 외화 상점들이 생겨나고 북한사의 외화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한 시점은 1989년 제13차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전후한 시기였다. 그전까지 북한 주민사회가 외부와의 물질 문명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상대는 일본의 가족 친척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전 지원을 받고 있던 제1기국민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덕수 당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회장 같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비공개, 경찰이 항시적인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 사회는 그들과의 접촉을 심히 꺼려했었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남은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영주는 또 가열차게 북한을 읽어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주였습니다.